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림포스, 그러니까 EBS 올림포스 국어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또 몇몇 학생들이 요청을 한 강의예요. 1학년 학생 중에서. 올림포스 국어에 오면 박지원의 한바탕 울만한 자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행수필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강의 찍었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교술갈래 중에 상기라고 하는 코끼리 이야기를 찍었었고요. 그 코끼리 이야기도 교술갈래였잖아요. 근데 얘도 교술갈래 중에 기행수필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혼자 이해하면 그냥 대충 읽고 뭘 봐야 되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파악하기 힘들 만한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 좀 고민해보다가 좀 시험 공부에 도움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찍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침 모의고사 끝난 겸 시간이 저녁에 나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번 주말 동안에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술갈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상기 강의할 때 그때 얘기하긴 했었는데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문학 형식. 쉽게 말하면 교술갈래는 어떠한 대상 혹은 어떠한 세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개인의 경험을 제시하죠. 교술갈래 같은 경우는 경험을 제시하고 사색,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성찰, 반성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보통 이런 교술갈래의 특징은 뭔가 경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쭉 제시를 해준 다음에 뭐야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반성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설도 있어요. 무슨 설, 이욕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슬견설 이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기라고 하는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상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필 궁정수필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을 나타내는 기행수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수필 장르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선 요걸 하나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미리 좀 해갖고 왔어요. 자, 요 안에 등장인물들이 2명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정진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자 역할을 하고요. 박지원, 이 글의 화자이자 작가죠. 이 박지원은 답변을 해줘요. 그럼 중점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질문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위주로 잘 읽어내시면 되는데 요 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냐. 처음에 정진사는 요동. 요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잖아. 중국, 청나라의 지역이거든. 그 중국의 요동 땅. 중국은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요동 벌판을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감탄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 볼게요. 박지원은 똑같이 요동을 보는데 울만하다라고 얘기해. 너무 신기한 거야. 뭐지? 왜 울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같은 광경을 보고서 가진 바 가치관이 다르니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예요. 정진사는 요동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그런데 박지원은 이 정도면 울만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울만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 울만하다, 슬픔에 관한 거잖아. 근데 우는 건데 그 우는 건 이 정진사가 뭐라고 하냐면 슬픔에서 우는 게 비롯된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 화살표가 일로 가는 게 원래는 정확히 하면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슬픔에서 비롯된 게 울만한 건데 여기는 감탄해야 할 곳인데 왜 슬픔에서 비롯된 울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박지원이 슬픔에서만 울만하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말고 슬픔 말고 다른 거에서도 울만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가장 쉬운 예로 얘들아. 우리가 울음이라고 하는 건 슬플 때 주로 많이 흘리긴 하죠.
고전 시가 보다가 우는 새, 뭐 운다 그럼 무조건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상춘곡이라는 작품 보게 되면 거기는 새가 똑같이 울거든요. 근데 그거는 슬퍼 우는 게 아니라 봄이 와서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슬퍼도 울 수 있지만 너무 기쁘면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흘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어디서 우승했다. 그럼 감동의 눈물을 흘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슬픔의 눈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슬프면 운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모든 감정에서 다 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박지원. 생각이 좀 넓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정진사의 이러한 슬픔에서 비롯된 게 울만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지워. 알았죠? 이게 지워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만한 건 슬픔에서 비롯된 거지. 그건 일반적인 통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 같은 건데 박지원은 그런 상식을 깨는 거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닌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슬퍼도 울 수 있지만 분노에도 울 수 있고 즐거워도 울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다 울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박지원의 생각. 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창의적인 발상에 있어요. 사실 박지원 씨는 우리가 유명한 게 북학파로 유명하죠. 그죠? 박지원이 북학파인 걸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정확히 말하면 북학론자예요. 박지원은 북학론자라고 하는데 북학론자는 뭐냐면 북을 배우자라는 거거든. 그때 북은 청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이 많이 발전했다. 우리가 배울 건 배우자라고 깨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박지원이었는데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북벌론자죠. 북벌론자들은 그 청나라는 정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정벌의 대상으로 본다라는 건 깔본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럼 북학론자라는 얘기는 중국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중국에 대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겠구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짱이야 이런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이 작품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넘어가야 되냐. 선생님이 늘상 잡아드리는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를 6개로 가져와 봤어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서 본문 들어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일반적인 통념 대 창의적인 발상에 대한 부분이 본문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찾아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대화 형식이 등장해요. 그럼 누군가가 말을 하겠죠? 누군가는 답변을 하겠네요. 주고받는 대화, 문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 요 안에 어머니 태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탁 트인 곳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갓난아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갓난아이가 가지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보면서 알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모르겠으면 이 작품을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읽고 이거 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냥 뭐 운단 얘기인가? 그냥 울만한 자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만 파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거니까. 다섯 번째, 고사를 인용한 파트가 있다. 그럼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 찾아봐야겠죠. 여섯 번째,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네 부분으로 쪼개볼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작품은 내가 처음에 이 얘기했죠. 기행수필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기행수필. 그러니까 기행수필이면서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의 3요소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알아요?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은데 왜냐면 이제 1학년 학생들은 2학기 때 기행 가사를 하나 보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필이래. 이 기행의 3요소 참. 기행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행의 3요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정이라고 하는 건 그 여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가서, 견문은 보고 들은 풍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설명하는 게 감상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기행이다, 뭐 기행가사, 기행수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러한 3요소들이 어딘가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읽으시면 더 좋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얘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자기가 갖는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감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중요한 건데 기행 수필이면서 쭉 내려올게. 독창적인 발상, 요것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럼 이제 독창적인 발성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은 단순한 경치 묘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경치 묘사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있냐면 이거보다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주장이 더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본문 가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바탕 울만한 자리. 도대체 왜 자꾸 울려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아마 올림포스 교재에는 저 첫 번째 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의 앞에 부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파일 갑신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갑신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지금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병신년, 뭐 무술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그 10개에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섞어서 지금은 우리가 몇 년도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이제 저렇게 갑신년, 무술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정확히 얘기하면 연도로 따지면 1780년 정도가 되고요. 초파일이라고 하는 건 7월 8일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초파일 갑신 1780년 7월 8일 날씨는 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 기행문을 쓸 때 약간 일기처럼 써놓은,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일종의 일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주의할 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지칭이 되는데 밑에 부분만 갖고서, 여러분 본문만 갖고서는 일기 형식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일기 형식으로 전체가 쓰여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초파일 갑신이 주면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일기 쓸 때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내용을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쓰는 것 같아서 일기 형식처럼 써있긴 해요. 산 모롱이에 가려서 백탑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백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 풍경인가 보죠. 실제로 이제 백탑이 눈에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글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뭔가 가려진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상태인가 봐요. 급히 말을 채찍질해서, 왜? 보고 싶으니까요.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 모롱이를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헛것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 얘들아, 뭔가 헛게 보인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질어질한 상태인 거야. 근데 왜 갑자기 눈앞이 아찔했을까? 이 눈앞이 아찔한 이유는 산모롱이를 딱 돌자마자 그 넓은 광활한 요동 벌판이 쫙 보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그냥 늘 보는 그런 땅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니까 우와 뭐야 이거? 현기증 나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벌판에 넓다라는 말을 우리가 광활하다고 하죠. 그 벌판의 광활함으로 인해서 현기증 날 것 같아. 이런 얘기 쓴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지. 대박. 이렇게 넓은 땅이 있다니. 너무 충격이다.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얘기는 뭐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놀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럼 오늘은 언젠데? 이런 벌판을 본 오늘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내가 이렇게 넓은 평야에 오니까, 여기 와보니까 처음으로 인생하면 우리가 인간 떠올릴 수 있잖아? 인생이란 본디 의지할 데가 없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돌아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대. 그럼 인간은 뭐야? 의지할 곳도 없어. 그냥 하늘을 머리 위에 이고 땅을 밟은 채로 어딘가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인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어딜 가도 하늘은 있고 어디가 땅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인간은 그냥 방황하는 인간일 뿐인 거래. 여기서 이제 뭘 보여준 거냐면 일종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넓은 평야를 보고 뭘 깨달았냐. 일단 자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 그 자연의 광활함. 쉽게 말하면 자연의 거대함과 함께 뭘 느낀 거냐면 인간의 보잘것없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왜소함, 인간의 미위미함.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큰 자연 속에 가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이 가서 본 풍경이 뭐냐? 넓은 요동벌판을 본 거야. 딱 보니까 와, 인간은 정말 요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네. 자연은 이렇게 대단한데 정말 자연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이거를 탁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말을 세우고서 사방을 돌아보다가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넘어가 볼게요. 아, 참 좋은 울음터로다.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넓은 풍경을 봤잖아?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대박 멋있다. 완전 넓어. 우와, 우와, 우와 하고서 그냥 감탄만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박지원은 좀 달랐어. 야, 참 좋은 울음터로다. 울기 참 좋은 곳이로구나 생각을 한 거야. 여기가 별표가 되겠지. 왜?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던 그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잖아? 일상적인 통념에서 탈피, 벗어난 이야기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와 하고 감탄만 할 텐데 이거는 작가 자신만의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참 좋은 울음토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보여준 거냐면 울음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음터, 울만한 장소가 이게 넓은 광야에서는 우리가 잘 안 울게 되지 않을까? 혼자 조용히 골방에 있을 때 울고 하는데 넓은 광야, 넓은 광활한 대지에 와서 여기를 울만한 터라고 얘기하다니 그 얘기를 들은 정진사가 묻고 싶은 거야. 뭘? 아니 이렇게 천지간의 장관을 봤는데 갑자기 울고 싶다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사실은 이 생각은 정진사의 생각이잖아. 이게 흔히들 모두가 갖고 있는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통념이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생각이잖아. 근데 이렇게 뭘 한 거야?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럼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가 기 파트였던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하였다라고 물어보는 부분 있잖아. 이 물어보는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승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승 얘기를 하게 돼. 정진사가 묻기를부터 시작해갖고 새로운 한 파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는 경치를 보고 와 울만한 장소구나 라고 했던 부분까지가 기,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 정진사가 물어보고 답하는 부분이 승, 뒤에서 한 번 더 정진사가 또 물어보는 게 전, 마지막 결말을 내리는 게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였어요. 자 물어봤죠? 자 묻기를, 그럼 여기는 질문을 했으니까 밑에 말했다, 답변을 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질답 형식을 갖고 있다, 문답 형식을 갖고 있다, 둘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박지원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느낀 바에 대해서. 옳은 말씀이나 그렇지 않소이다. 그럼 옳은 말씀은 뭐야? 옳은 말씀은 요게 옳은 말씀이지. 갑자기 요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자. 그럼 보편적인 생각? 이거 옳은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장소에서 울만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생각이겠죠. 이거는 기존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겠고. 이해했죠? 그럼 이제 새로운 생각 얘기해 줄 거야.
옛 영웅은 잘 울었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소리 없는 눈물로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우러나온 듯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하였소이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칠정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칠정 중에, 칠정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들아, 칠정이라는 거 위에 빼줄게. 희, 노, 에, 락, 에, 오, 욕. 이 7가지가 칠정이라고 하는 거야. 희는 기쁨이죠. 기쁨, 노, 분노. 에는 슬픔. 락은 즐거움. 그 다음에 에는 이건 사랑. 그러니까 슬플 애자도 있지만 사랑할 애자도 있으니까 오는 오가 뭐였더라? 오는 미움이었나? 미워할 오자 한던 것 같아. 원래 그 악할 악자를 오로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움, 그다음에 욕은 욕심. 이렇게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 칠정 중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요 슬플 때만 우는 줄 안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프면 운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네요. 사실은 칠정은 전부 다 울음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얘가 얘기했던 창의적인 발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슬플 때만 운다고 생각하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봐 라고 좀 해주는 것 같아. 기쁨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그럼 얘들아 딱 봐도 알겠지만 사랑, 기쁨, 그다음 뒤에 가게 되면 노여움 다 똑같은 것들이 뭐 되고 있냐면 나열되고 있지. 나열. 그러면서 문장 구조를 봐봐. 이게 사무치면 울게 되고 이게 사무치면 울게 되고 문장구가 비슷하잖아. 이런 우리가 대꾸라고도 하지. 대꾸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설명하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넘어가죠.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욕심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니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다 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울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빠른 게 없다라고 얘기해. 그럼 이 울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에도 울음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울음이 어떤 기능을 하냐? 감정을 풀어버릴 수 있대. 그러면 이 울음이라는 게 감정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한번 훅 울고 나면 감정이 정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울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답답하고 그럴 때 한바탕 크게 울고 나면 속이 막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정화할 땐 울음이 짱이죠. 울음이란 우레에 비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울음은 우레와도 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이 울음이라는 게 울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북받쳐 나오는 감정, 아마 울음에 관한 거겠죠? 그것은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웃음과 울음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웃음과 울음은 정반대의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런데 웃으면서 울 수 있고 울면서 웃을 수 있는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찍이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심오한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해갖고 그냥 칠정을 울음에 늘어놓고 슬픔에다가 울음을 짜맞춘 거라는 거야. 그건 억지스러운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울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울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울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칠정을 울음에다가 늘어놓고 슬픔과 울음 이 두 개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짜맞춰 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초상 치를 때 억지로 에고 어휘 따위의 소리를 부르는 거래. 그러니까 초상 치르면 슬프잖아. 슬프니까 일부러 이제 울음을 자아낸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참된 칠정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슬플 때 운다라는 건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낸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럼 참된 소리는 뭔데? 참된 소리는 그렇게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위적으로 안 돼.
억지로 안 돼. 그게 참된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저 가의가 나오잖아. 얘들아, 가의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야. 나중에 참고해서 알아야 돼. 가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한나라의 문인이었대. 한나라의 문인. 그러니까 문학가란 얘기죠.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 한나라의 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올바른 말을 자주 했었나 봐. 그러다가 귀양을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이 가의가 여기서 왜 써있는 거냐면 이 가의는 참다운 울음을 운 사람으로 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말을 했다라는 건 뭔가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 거잖아.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인 거지. 이 가인은 일찍이 그 울 곳을 얻지 못했어. 참다 못할 필경은 선실을 향해 한바탕 울었으니 이 어찌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소.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언제 울어야 하는지, 언제 이 울음을 어디다가 표출이 되는지 이걸 알고 있던 거야. 슬프니까 울어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뭔가 울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울음을 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가희였다. 그럼 옛날 사람 가져온 거니까 여기가 고사 인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들은 정진사가 다시 묻기를.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여기까지가 승 파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승전결의 승이에요. 내 말을 들은 정진사가 또다시 물어봐요. 그래? 네 말 잘 알겠어. 그렇구나. 울음이라는 게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7개의 칠정 다 울음과 연계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이 울음터가 이렇게 넓으니까 울만한 자리라며. 그럼 그 울만한 자리에서 나도 한번 울어봐야겠는데 그럼 나는 칠정 중에 어떤 거를 골라서 울어야 될까? 그러니까 7개가 다 울음과 연계된다며. 그럼 어떤 거랑 연계해서 우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야. 오케이? 자, 하였다. 여기까지가 전이에요. 기승전결에서 전 파트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파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겠소? 질문을 던졌으니까 마지막 결 파트에서는 대답을 하면서 정리하겠죠. 자, 갑시다. 나는 이렇게 답해 주었다. 써있네. 답했다라고.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자. 이따가 정리할 건데 갓난아이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자. 그럼 지금부터는 갓난아이의 예를 들어 어떠한 정서에 맞춰 울어야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 날 때 느낀 것이 무슨 정이었는지 말이요. 먼저 해와다를 보고 다음에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니 너무 기쁘지 않았겠소? 이러한 기쁨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고 노여할 리가 없고 응당 웃고 즐거워하는 정만이 있어야 할 것이요. 그 얘기는 갓난아기 예를 들어서 언제 울어? 갓난아기가 왜 울었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치? 그럼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건 아이가 우는 이유인 거지. 이게 아이의 울음의 이유가 써 있는 거야. 아이의 울음의 이유는 뭐야? 한마디로 기뻐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영이 아까 슬퍼서 운다고 했잖아. 근데 박지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이의 우는 이유, 기쁨, 이게 창의적 발상 아니겠어? 어떤 거에 맞춰서 울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슬퍼서 많이 울죠? 근데 갓난아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갓난아이가 슬퍼서 운다고? 에이, 그럴 리가. 아마 태어나서 자기 부모를 봤을 때 이제 우리 엄마구나 하는 그 기쁨. 그러한 즐거움 때문에 아마 아기가 우는 걸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나 반대잖아요? 갓난아이가 오히려 분하고 한스러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찬 듯이 울부짖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곧 인생이란 귀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한결같이 끝내는 죽어.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는 동안에는 근심과 걱정을 골고루 겪어야 돼. 그렇잖아. 사람의 삶이라는 게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끝내는 죽게 되고 항상 삶이라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태어난 것을 아이가 후회하고 울음보를 터뜨려서 스스로 슬퍼한다. 즉 아이가 슬퍼서 우는 것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이 태어난 것을 후회해서 슬퍼서 운다라고 하는 건 작가의 생각이야? 다른 사람 생각이야?
이거는 타임, 다른 사람의 생각이지. 아니,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야.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처음에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가 왜 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 부모를 보니까 또 친척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이러한 태어남은 딱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얼마나 즐겁겠냐. 그래서 걔는 기쁘고 즐거워서 우는 거라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울 때 얘가 울부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가 왜 운다고 생각하냐면 애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뭐야 젠장. 이렇게 태어났는데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왜 태어났어 죽을 걸.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나 이제 1살인데 앞으로 내가 5살 되고 10살 되면 얼마나 힘들까? 20살 되면 끔찍해. 30, 40, 내가 늙으면 끔찍해. 그래서 자기의 그 끔찍한 삶 때문에 운다라는 거야. 아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걸 생각하고 삶의 고통을 생각하면 울겠어. 근데 그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넘어가자. 아이의 울음은 결코 그런 정이 아닐 겁니다. 그럼 그런 정이라는 게 얘들아 뭐야? 여기서 그런 정이라고 의미하는 건 당연히 슬퍼서 운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정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곧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슬픔으로 인한 울음? 이런 울음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뭔데?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뱃속에서 어둡고 갑갑하고 비좁게 지내고 있다가 엄마 뱃속은 작잖아.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탁 트인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시원해!를 느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함 속에 여기 써 있지만 갑갑함을 갖고 있다가 시원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바탕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겠소? 그 참된 소리라고 하는 건 바로 울음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이건 무엇으로 인한 울음이야? 와우!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 만세라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이겠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하니 우리는 갓난아이의 꾸밈 없는 소리를 본바다. 그럼 그 갓난아이의 꾸밈 없는 소리는 무엇으로 인한 울음이야? 당연히 기쁨으로 인한 울음이 되는 거겠지. 넓은 세상으로 나왔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울음이 바로 갓난아이의 울음이고, 그걸 우리가 본받자라는 얘기는 울음이라는 건 희노애락, 애호역 7가지로 통해 다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갓난아기를 딱 생각해보면 기쁨으로 인한 울음이 최고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본받아 비로봉 산마루에 올라가. 자, 첫 번째 울만한 장소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 가면 한바탕 울어볼 만한 것 같아. 그 다음 장현의 바닷가 금 모래밭 가도 한번 울어볼 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여기는 한바탕 울만한 장소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비로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금강산을 얘기해요. 2학기 때 관동별곡 배우면 관동별곡 중간에 비로봉 상상두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금강산의 제일 높은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봉. 자, 그래서 이런 곳을 가면 울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가봤던, 그러니까 비로봉 상상도 울어볼 만해요. 바닷가 울어볼 만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요동벌판 역시도 한바탕 울어볼 만한 장소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자, 요동벌판의 정의를 내려줘. 어떠냐면 여기에서 산해강까지 1,200리 정도 된대. 그러니까 산해강까지 1,200리나 되는 길이를 갖고 있는 게 요동벌판. 그러니까 저 벌판의 규모이자 이 벌판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야. 산해강까지 있는 게 요동벌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벌판이야. 그런 거 사방에 한 점의 산도 없대. 한 점의 산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시야를 막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 막힘이 없이 탁 트였다라는 얘기야. 탁 트였다란 말 꼭 기억해놔. 탁 트였어. 하늘과 땅이 맞닿아 악교풀로 붙인 듯. 지규, 비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실로 꿰맨 듯 또 지규가 나오죠. 오가는 비구름만이 창창할 뿐이니. 그럼 지금 요동벌판의 모습을 쭉 뭐하고 있냐면 묘사해주고 있잖아. 근데 묘사할 때 뭘 이용해서 하고 있냐면 비유를 통해서 쭉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묘사하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광활함, 얼마나 넓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게 포인트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앞에서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처음 부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일단 여행을 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딘가 찾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큰 벌판을 보고 충격을 먹게 돼요. 와, 이렇게 넓은 곳이 있다니, 이렇게 넓은 벌판이 있다니 대박이다. 대단한데 그 순간 박지원이 와, 그래. 야, 여긴 정말 울어볼 만한 곳이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정진석이 의아함을 느꼈지. 그래서 아니, 보통 이런 곳은 감탄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데서 왜 울어봐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슬플 때만 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네. 칠정은 전부 다 울음과 연결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진정한 울음은 가식적으로 꾸미고 사람들이 그동안 슬퍼서 울었던 거는 그렇게 해야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라고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인 거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아, 그러면 울음이라는 게 슬픔과만 연계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럼 나는 너처럼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7개의 칠정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울면 내가 좋을까? 내가 어디 가서 잘 울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갓난아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걸 오는 울음이라는 게 진짜 울음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울분을 토한다고 얘기하고 슬퍼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생각하고 힘든 삶을 생각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 걔가 왜 기뻐하는 거야? 좁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넓은 땅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그 탁 트인 곳에 온 느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한바탕 즐겁게 울어보세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해했죠? 여기서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는 거. 그 우는 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서. 요 안에 소재의 상징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 갓난아이 그리고 어머니 태중의 상징성이 뭔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어머니 태중이란 말이 뭔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탁 트인 곳이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게 뭔지 설명해 줄게. 일단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었어. 어머니 태중에서 갑갑함을 느끼다가 탁 트인 곳으로 나오니 이 아이가 시원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 기억나니? 아까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냐? 이 아이가 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했던 거냐? 어머니의 태중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넓은 탁 트인 곳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것은 마치 뭐랑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야. 어머니 태중은 좁은 땅을 얘기해. 좁은 세계.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은 좁은 공간이자 좁은 세상을 의미할 수 있거든. 그런데 탁 트인 곳은 뭘 얘기할 수 있겠어? 모든 게 가로막는 게 없는 거니까 여기는 넓은 세계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 어머니 태중은 조선 땅. 그러니까 조선 땅이라고 하는 거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북학론자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저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게 필요해. 그런데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각이 있냐면 편협한 시각, 좁은 시야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좁은 땅에 있다가 요동 땅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의 넓은 땅에 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뭘 발견하게 됐어? 광활함, 어마어마한 거대함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넓은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거지. 그럼 이걸 인식한 건 박지원 화자잖아. 그 자신의 모습을 갓난아이에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는
좁은 세계에서 여기 나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그것처럼 박지원도 좁은 조선 땅에 있다가 이 청나라에 와서 나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기쁨의 눈물을 내가 한번 울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갓난아이는 뭘 의미하냐? 요동벌판에 와서 처음 요동벌판에 온 아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갓난아이. 요동 땅에 처음 와본 나. 동일한 인물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하려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겠죠?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해봅시다.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운 세계를 대하는 기쁨에 대한 것들. 결국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광활한 요동벌판을 바라보는 소감을 얘기하고 있다. 그 소감이 뭔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오케이? 자, 특징은요.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창의적인 발상이 있다. 일반적인 통념 뭐였지? 사람들이 슬픔 때문에 운다라고 알고 있지만 창의적인 발상은 아니, 칠정 모두 때문에 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죠. 그렇죠? 다음 문답 방식, 대화 형식 다 설명했었고 이걸 통해 물어봤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 물어봤어, 대답해. 그게 논리적인 거잖아. 물어봤는데 딴 얘기해? 그럼 논리적이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나열한 거 아까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비유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일기 형식과 기행 수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기행 수필은 여정 견문 감상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다음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박지원은 기쁨을 골라서 갓난아이와 같이 한번 크게 울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편견과 타성에 젖은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도 했던 작품이 바로 이 박지원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의 작품은 대개가 기존 성리학이나 기존 사고방식, 아주 그냥 전근대적인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작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박지원의 호질도 마찬가지고 박지원 작품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요즘 1학년 강의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요청하는 강의들 찍어드리고 있어요. 시험 공부에 필요한 강의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혹시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나오게 되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쯤에는 내가 그 비문학, 독서 부분 있죠? 독서 영역에 대한 강의를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중요한 건 독서 영역 파트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혼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강의 효과는 2배, 3배가 될 수 있는데 안 읽어보고 문제 안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만 들었다 그러면 효과는 반감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듣기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그 이해 안 가는 거를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